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리입니다. 제가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8월 2일에 양양이 학술대회, 올해는 댕냥이 학술대회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댕냥이와 건강하게 오래오래라는 주제로 어떤 의공학 기술이 있을까에 대해서 다루는 강연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강연 말미에 여러분들께 Q&A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시간의 제약으로 제가 미처 답변을 다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 울림과학에 여러분들이 질문한 걸 꼭 잊지 않고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게요 라고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셨던 질문을 하나하나 같이 읽어보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총 3개의 파트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 파트 1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셨던 강아지와 고양이에 관련된 의공학 관련 기술, 과학 기술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로 파트 1에서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좀 감사하게도 이 과커 울림 저 개인에 대한 질문도 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도 좀 개인적인 얘기고 사적인 얘기지만 이 유튜브에 함께 담아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시에 제가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울림과학 유튜브를 통해서 반려견, 반려묘의 사진을 오픈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올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휘리릭 넘어가는 파노라마 느낌으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들을 많은 울림과학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파트 1. 댕냥이. 그러니까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질문을 정말 다양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심지어 답변을 해드렸던 것도 조금 더 풍부하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강아지, 고양이를 위한 비만 치료제 제품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강아지, 고양이가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만 비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강아지와 고양이도 비만 위험이 심각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반려동물은 이제 당연히 덩치가 사람보다 조금만 하니까 반려동물이 1kg 체중이 증가하면 사람 기준으로는 14kg 체중 증가한 거와 같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큰 체중 증가량이죠. 그리고 이렇게 체중이 증가하면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일종의 성인병이 올 수가 있는데요.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갑상선 저하, 췌장염, 디스크 이렇게 다양한 질환이 유발될 우려가 있어서 적절한 체중 관리가 반려동물에 있어서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 수의사로부터 비만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이 무려 14.7%라고 합니다. 최근 위고비, 이게 사람한테 주사제로 놓는 그 다이어트 약인 거죠. GLP-1이라는 성분이 기반으로 된 다이어트 주사인데요. 이게 비만 당뇨 치료제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반려동물에게도 위고비 같은 주사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 일단은 주사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양한 방식의 비만 관리 시스템이 지금 국내와 해외에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씩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비만 관리를 할 수 있는 특수 사료, 사람으로 치면 저칼로리 음식, 특수 사료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로얄 캐닌이라는 사료 업체에서 고양이와 강아지 각각에 대한 사료가 있어요. 그래서 세타이어티 웨이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웨이트가 체중이잖아요. 체중을 조절하는 이런 사료가 또 있고, 또 이제 사람의 위고비를 여쭤봐 주셨는데 실제로 강아지, 고양이를 위한 위고비도 현재 개발 중인 상태이긴 합니다. 미국의 오카바 제약에서 위고비와 동일한 성분인 GLP-1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전달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 임플란트를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는 강아지와 고양이들도 위고비를 맞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이제 일부 수의사 선생님들께서는 강아지랑 고양이가 위고비를 맞는 게 괜찮을까라고 우려를 표하는 말씀도 많이 하시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사용화가 된다면 강아지와 고양이에게도 괜찮은가에 대한 다양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시장에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AI가 정말 안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여기에서도 AI가 쓰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비만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어플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도 이제 체중 감량을 할 때 제 지인이 얘기를 해줬는데 챗GPT에게 나 몇 킬로 감량하고 싶은데 나 지금 몇 킬로야. 그러니까 나에게 적합한 체중 감량 플랜을 짜줘 라고 하면
뭐 매일매일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 매일매일 식단을 어떻게 하세요? 이런 플랜을 짜준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펫을 위한, 펫에 이제 특화된 관리 어플이 있습니다. 스타터 펫런에서는 AI를 활용해서 비만 여부를 검사를 하고요. 필요 운동량, 그리고 칼로리, 그리고 얼마나 밥을 주세요 라는 급여량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사료 업체인 로얄 캐닌에서는 펫 서비스, 그러니까 수의사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도 출시를 했는데요. 이 서비스도 뭐 유사하게 1일 하루에 먹어야 되는 급여량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체중 감량 스케줄을 짜주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아직까지 막 그렇게 활발하게 도입은 안 되어 있지만 해외에는 이미 동물병원에서도 펫 비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식단, 체중 모니터링, 운동 프로그램, 소그룹 상담, 거의 뭐 사람과 거의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펫의 비만 시장 앞으로 점점 커질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양이나 강아지, 특히 고양이에게 치석 제거 스프레이를 많이 사용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 치석 제거 스프레이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치석 제거 스프레이 광고를 봤어요. 광고에서는 이제 마치 이렇게 뿌리면 치석들이 이제 싹 녹아서 떨어지는 것처럼 광고를 하죠. 근데 과연 진짜 그러냐? 다양한 반려묘 집사님들의 후기를 보면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그렇지만 뭐 안 쓰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 이런 후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과학적으로 한번 풀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양이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 사료는 대부분 단백질이 주 원료입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 주 원료인 이 음식물 찌꺼기가 제때 이렇게 잘 안 닦이고 계속 치아에 남아있으면 이게 치태로 처음엔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침에 섞여있는 칼슘이나 인 같은 무기질 성분과 합쳐지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게 치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가 치태를 거쳐서 치석이 된다라는 걸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 고양이는 단백질을 주로 먹는다. 이 두 가지를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 치석 제거 스프레이의 대표적인 성분이 파파인 효소, 브로멜라인, 제가 다양한 제품들의 성분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주요 성분이 이 두 가지를 필두로 한 효소 제품입니다. 파파인 효소도 그렇고 브로멜라인도 그렇고 단백질을 분해시켜주는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고양이 사료에 아까 단백질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양이가 단백질 사료를 먹었을 때 즉각적으로 뿌려주면 단백질이 어느 정도 분해가 되는 효과가 있죠. 있는데 치태까지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연 치석은 이미 단백질이 칼슘인과 인과 이렇게 결합하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거거든요. 이 효소의 작용이 그냥 일반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 상태일 때보다는 좀 효과가 덜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많은 분들이 후기로도 말해주셨듯이 대부분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는 치석 제거 스프레이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이 쓰는 치약과는 달리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가 쓰는 치석 제거 스프레이는 고양이나 강아지의 구강 환경에 맞추어서 약알칼리성 그리고 좀 천연 재료를 사용하고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들이 들어있으니까요. 치석 제거 스프레이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강연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강아지 젤리와 고양이 젤리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라고 하면서 강아지 젤리는 각질층과 지방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라고 하고 고양이 젤리는 주로 케라틴이 주성분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각질층이 아무래도 좀 더 딱딱하니까 고양이 젤리가 더 상처받기 쉬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강아지는 바깥에서 산책을 하죠. 근데 이제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바깥에서 산책을 하진 않죠. 산책하는 고양이는 잘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들은 산책을 하면서 외부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죠. 저희도 생각해보면 뭐 연필을 잡는다든지 뭐 젓가락을 짚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손에 굳은 살 생기고 걸어다니면 발에도 굳은 살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들은 밖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굳은 살이 상대적으로 고양이보다 많이 있어서 상처가 애시당초 좀 덜 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환경 속에서. 근데 이제 당연히 고양이는 그래서 조금 더 상처가 많이 날 확률이 높고,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젤리가 단순히 이렇게 걷기 위한 어떠한 그런 완충제 역할을 하는 쿠션이다 라고, 아니면 우리가 뭐 만졌을 때 귀여운 젤리 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젤리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보면 나타내주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젤리가 너무 거칠다 혹은 좀 쩍쩍 갈라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영양 불균형인 거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젤리가 건강한지도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미리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 먹이면 좋을 영양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사람이고 반려동물이고 중요한 건 활성산소가 노화에 아주 직격탄이에요. 활성산소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산소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O2라고 하지 O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산소는 항상 두 개의 원자가 딱 붙어서 두 손을 두 쪽을 이렇게 마주 잡고 산소 두 개가 꼭 붙어 있는 O가 두 개 있다 해서 O2예요. O2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안정해요. 근데 이제 막 세포가 에너지를 막 생산하고 할 때 산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하는 등의 작용을 위해서 산소를 사용을 하는데 뭐 에너지가 너무 많이 갑자기 빨리 들어온다든지 하면 산소가 충분히 이렇게 O2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고 갑자기 그 과정 중에 O가 덩그러니 하나만 존재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거를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이 활성산소는 O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O는 항상 쌍으로 있고 싶어 하거든요. 마치 여러분들 러브버거처럼 항상 두 개가 같이 붙어 있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활성산소는 산소가 딱 하나만 존재하는 상태이니까 빨리 다른 산소를 이렇게 잡아오든지 혹은 전자라도 얻어오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멀쩡한 세포를 때려요. 때려서 야 전자 내놔. 거기 깡패예요. 때려서 전자를 얻거나 아니면 멀쩡한 세포에 있는 산소를 때려서 결합을 해요. 그런 식으로 활성산소는 되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 다른 애들을 막 때리고 다닌다 해서 활성산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영양제가 실제로 반려동물에게 먹이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 영양제들이 되게 많이 시중에 나와 있고 특히나 이제 인지, 뇌 치매에도 이 항산화제 영양제가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코그니캡스라는 영양제가 있는데 노령견 10마리를 대상으로 8주 동안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해서 인지 기능 장애가 항산화제를 먹으면 얼마나 개선이 되냐라는 걸 측정을 해봤는데 30일, 약 한 달 만에 38%나 개선이 됐다고 해요. 되게 많이 개선이 된 거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치주질환 관련된 의공학 기술이 더 궁금해요 라고 했어요. 일단 이 치주질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치아가 아니라 치아 주변에 치아를 잘 잡고 있는 인대 혹은 치아를 잡고 있는 뼈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다가 염증이 점점 심해지면 괴사라고 하죠. 썩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치주질환인데요. 고양이나 강아지에서 왜 치주질환이 중요할까요? 일단 또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해보면 고양이와 강아지는 충치가 안 생깁니다. 이유를 아세요? 사람은 충치가 생기죠. 그 이유는 사람 입안은 산성 조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충치는 이 산성 조건일 때만 생기는데 아까 그 치석 스프레이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이나 강아지는 입 안의 환경이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충치가 생기지 않죠. 근데 대신 알칼리성에 취약한 게 이 치주, 잇몸 쪽이에요. 그래서 알칼리성의 입안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나 강아지가 치주 질환에 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발치, 그냥 치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이센스 바이오에서 HB90이라는 걸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뭐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치료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주 인대를 좀 더 개선을 해준다든지 하는 의약품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사람에 있어서 이런 치주 질환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했던 서울대 치의과대학에서 이 치주 질환과 관련된 새로운 물질들을 3D 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그런 좋은 연구가 실제로 성공적으로 마쳤고 좋은 논문에 게재가 되어 있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제가 링크를 여기 하단에 걸어 놓을 테니까 인터뷰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줄기세포 주사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약간 답변을 드렸는데 이 줄기세포 주사는 뭐냐면 성체 줄기세포라고 하죠. 내 세포를 이렇게 좀 역분화, 다시 좀 이전의 상태로 돌려서 다른 걸로도 넘어갈 수 있는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다시 주사를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줄기세포 주사인데
제가 이거 단가를 확인을 해봤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 강아지와 고양이 대상으로 주사를 맞는 게. 근데 일단 줄기세포 자체는 성체 줄기세포도 어느 정도로 손상된 조직이나 세포를 재생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노화라고 하시는데 반려동물에 있어서 노화는 크게 5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슬개골 탈구 같은 관절 건강 악화, 그리고 피부나 털이 막 푸석푸석해지거나 피부에 반점 생기는 피부나 털의 변화. 세 번째는 면역력 저하. 네 번째는 장기 기능 저하. 특히 고양이 신장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 약간 사람처럼 치매가 와요, 강아지나 고양이도. 근데 이 줄기세포가 이런 노화들을 실제로 조금 더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성체 줄기세포 중에 피부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줄기세포를 이식을 한다? 그러면 손상 조직이 재생되고 염증도 완화돼요. 그리고 장기 기능도 개선이 되고, 무엇보다 이게 노화가 이미 진행됐다 혹은 질병, 질환이 진행된 상태에도 받았을 때 좀 효과가 좋기도 해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모든 건 진행 중일 때보다는 미리 예방을 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비싸다는 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제가 또 영상을 보여드린 것 중에 슬개골 탈구인 강아지가 뭐 의족이나 보호대를 착용하는 영상도 제가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강연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양이의 사례도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아마 고양이를 키우시는 집사님이 아니실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런 슬개골 탈구가 고양이에게서는 좀 드물다고 해요. 이 슬개골 탈구라는 게 무릎뼈의 위치가 좀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는 체중 유지가 좀 중요합니다. 당연히 체중이 무거우면 무릎에 좀 무리가 많이 가니까 체중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너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사실 이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할 확률이 5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발병 전에 미리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도 영양제를 먹듯이 고양이도, 그리고 강아지도 콘드로이친, 그리고 글루코사민 같은 관절 관련된 영양제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의족, 보호대 같은 게 요새는 다 맞춤형 제작이에요. 그래서 고양이에게도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업체들이 강아지와 고양이의 맞춤형 의족이나 뭐 휠체어, 보호대 같은 걸 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 뭐 서울, 지방 이런 데도 다 다양한 지점들이 있으니까요.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다 나온답니다. 파트 2, 저랑 연관된 좀 질문이어서 이걸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과학을 연구하죠. 그러다가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물어봐 주셨어요. 되게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답변을 드려보자면, 저는 원래 학부 때 화학공학이 전공이었는데 화학공학 중에서도 저는 뭐 히알루론산, 콜라겐, 여러분들 요즘에 익히 다들 아시는 그런 생체 재료라고 하죠. 이런 화학 약품, 화학 합성된 재료 이런 것도 좋지만 생체 재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몸 안에 주입해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고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좀 안전한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좀 인공 장기나 아니면 어떠한 손상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의공학 기술을 개발해보면 어떨까라는 꿈이 생겨서 제가 대학원을 의공학 관련으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뇌에 혈관을 새로 만드는 그런 하이드로젤, 그러니까 젤리 형태의 그런 패치, 구조체를 만들었거든요. 젤리를 만들어서 뇌에다 이식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젤리를 만들고 직접 제가 쥐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물에 실제로 적용했을 때 이렇구나 라는 걸 저는 실제로 본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냥 제가 생체재료 뚝딱뚝딱 합성하고 이럴 때는 솔직히 말하면 딱 그것만 보이다가 동물 실험에 적용해서 실제로 동물에서 혈관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실제 동물의 변화를 보니까 이건 정말 생명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구나 하고, 그 기술의 중요성이 저한테 좀 크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감사하게도 양양향술대에 초대해 주셨을 때부터 내가 그때 느꼈던 그 감동, 이게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에 이 기술이 정말 쓰이는구나,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다 라는 게 이제 이번 강연 주제를 선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그 당시부터 관심을 갖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태어나면 강아지로 태어나기 vs 고양이로 태어나기. 약간 밸런스 게임 같은 질문, 재밌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좀 고민을 했어요. 강아지도 귀엽고 고양이도 귀여워서 뭐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역으로 여쭤봤거든요. 혹시 강아지로 태어나실 분, 고양이로 태어나실 분 했을 때 고양이가 더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뭔가 거기에 좀 귀가 팔랑팔랑해서 저도 고양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고양이는 집에서 이제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케어해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고양이로 태어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정말 키우고 싶은 꿈을 아주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만약에 너가 뭐 예를 들면 로또 당첨되면 제일 처음에 뭐 할 거야 했을 때 저는 딱 3가지 얘기했거든요. 집, 차, 고양이 이렇게 3가지를 얘기했는데 아직 로또 당첨이 안 돼서 이제 이루지는 못했고요. 저는 심지어 그래서 고양이를 만약 키우면 이런 종을 키우고 싶다, 강아지를 키우면 이런 종을 키우고 싶다, 이름은 뭘로 정해야지 이런 것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좀 웃기긴 한데 고양이를 키운다면 저는 아비시니안을 키우고 싶어요. 심지어 색깔도 정했는데 약간 회색빛이 도는 갈색 아비시니안을 키우고 싶고요. 그리고 강아지를 키운다면 약간 푸들류를 키우고 싶어요. 토이 푸들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토이 푸들을 키우는데 뭔가 좀 갈색보다는 회색, 아무래도 회색을 좋아하는 건지 회색 푸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좀 지어줬는데 이름을 공개하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웃겼는데 바이오 관련 주식을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잘 안 하는 데다가 이거 알면 저도 들어가고 싶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바이오 관련 기업에 재직 중이신 분들은 우리 회사 좋다, 사라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감사한 질문이었어요. 왜 이름이 올림이신가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리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의공학, 기계공학 이렇게 관련해서 대학원을 한 다음에 사실 그 뒤로 했던 거는 AI 연구원으로 재직을 또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후변화를 또 AI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과학 커뮤니케이션도 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이것저것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일상 속에 있는 과학의 울림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싶다라는 이런 취지로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언하자면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집에서 이름이 울림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면 어머 어떡해 막 부모님이 그렇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라고 하는데 이제 아기 때 너무 많이 울어서 울림이었다라는 얘기를 같이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였어요. 처음에 이 행사 섭외되셨을 때 어떠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아까 인사말에도 얘기했지만 2024년에 양양의학술대가 처음 섭외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섭외가 됐을 때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양양의학술대라는 게 좀 센세이션을 했나봐요. 그래서 고양이 이런 커뮤니티 그리고 네이버, 인스타, 제가 잘 모르는 기타 등등 SNS 이런데 폭발적으로 막 글이 올라오면서 전국에 계신 양양이 이런 고양이 키우시는 집사님들이 대전으로 그날 총출동하였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고 관람객 수도 되게 폭발적이었다라고 들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강연 후기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올려주시고 해가지고 와 이렇게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고 그때 느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행사 주최해주시는 연구사님께서 내년에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같이 다루는 백냥이 학술대회도 열까봐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그때 냉큼 손을 들고 저도 강아지도 너무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저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약간 러브콜을 먼저 드렸고 감사하게도 올해 제가 이걸 모집하는 거를 잠깐 놓쳤었는데 연구사님께서 연락을 또 주셔가지고 같이 하자라고 말씀 주셔서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요새는 진짜 반려동물이잖아요. 이제 집에 그냥 풀어 키우는 고양이가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반려인 거니까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공학 기술을 다루는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트 3 파노라마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강아지, 고양이 사진들이 아마 여기저기에 지금 둥둥 떠다니고 있겠죠?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 2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고양이, 강아지 진짜 제일 세상에서 무해하고 귀여운 게 저는 아기랑 동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동물 제가 또 애정하는 고양이와 강아지와 과학
이렇게 세 가지를 엮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척 영광이었고, 이런 기회로 앞으로도 많이 인사를 드릴 테니까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의 많은 활동들도 또 관심 있게 애정 어리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울림과 유튜브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